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과 자녀 유학비 논란을 놓고 오늘도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수사 기소권 분리와 공소 취소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김정일 조문 방북과 대북간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폭염과 물가 대응을 위해 물류센터와 도매시장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검증 아닌 수사 대상이라면서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치 현장 바깥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정치외전.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국내임의 총력 공세에 정부 여당도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의 분위기를 짚어보고 향후 파장을 예상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으로 늦게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 1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이진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의 유학 비용 문제 등 도덕성 논란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선 이공계 연구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시작부터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충돌한 이진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한 데다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는 청문회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청문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증인, 무참고인, 참 무증무참 청문회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미제출했던 부분과 비슷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통계상 95.6% 자료 제출을 했습니다. 역대 후보 중에서는 가장 높은 자료 제출률이에요. 국민의힘은 고액의 이 후보자 자녀 유학 비용에 대해서도 교육의 세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학비를 얼마 썼냐라고 알려달라는데 그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라고 거절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한국의 교육 문제를 진단하셨던 교육 격차, 부의 세습에서 교육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루신 후보자입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이 본인의 삶이죠. 한편 민주당은 이공계의 경우 제자들이 지도교수의 연구를 발전시켜 논문을 쓰기 때문에 전개 방식이 유사할 수밖에 없다며 논문 표절 의혹을 엄호했습니다. 교수 출신으로 정치인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인문계 출신들이거나 법대 출신이거나 다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공계 출신에서 나오는 학문 연구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전 정부의 교육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수정과 바로잡음이 있을 때 잘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의대 정원에 2,000명을 어느 날 갑자기 발표한다든가.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자녀의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 부분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고의적인 부정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논란이 된 부분은 사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방안이 쟁점이 됐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이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후보자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 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합니다.
질의에 들어가자 여야는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조속한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권 폐지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해결해 주길 당부했고, 직접 수사권 폐지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이런 논의가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고 논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취임하시면은 검찰로 하여금 어떤 여기에 동의하는 태세로 나오도록 만들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일방적인 검찰개혁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법률 비용이 늘어나는 등 국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질타했습니다. 자, 1차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했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형사 사법 시스템이 기형적인 구조를 맞았어요. 지금 이 시행 결과 생각보다 부작용이 큽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사건들이 공소 취소돼야 한다는 후보자의 지난 발언을 추궁했는데, 후보자는 공소 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거라는 다짐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꼬집은 야당에 맞서 여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내란 종식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핸드폰으로, 비아폰으로 온갖 범죄를 저질렀어요. 범죄자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준다? 그럼 저는 추가 기소하고 추가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호칭에 대한 생각을 묻는 야당의 질문에 듣기 거북한 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대북관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재추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의 대북관이었습니다. 우재중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 다음에 김정일 조문을 이유로 방북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니 2010년에 천안함 장병들이 폭침당해서 46명이 죽었잖아요. 그거 한 사람이 김정일 아닙니까? 1년 만에 용서해 줍니까? 불과 1년 전에 우리 장병이 이만큼 죽었기 때문에 정부도 공식적으로 안 갔어요, 당시에. 근데 본인이 왜 가요? 김 후보자는 조문이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여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할 적절한 질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주적이다라는 얘기는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적이다 주적이라고 얘기한 거는 정권별로 달라졌어요. 국방백서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생긴 거예요.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민주당은 산업 현장의 평화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줘선 안 되고 노동권만 보호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하청 노동자의 환경 개선이 원청의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기업의 여러 가지 우려들을 잘 고려해서 이것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서 현장에서부터 노사 자치를 실현하고 신뢰를 쌓고 상생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주 4.5일제를 가능한 곳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고 정년 연장 논의도 진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염 등 재난 취약층 보호와 물가 안정을 강조하며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적격성을 지적했는데 특히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생활고와 폭염, 폭우로 벼랑 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를 찾은 당 지도부는 폭염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는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예방을 위한 택배 없는 날에 꼭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정말 관심 사항이고요. 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할 예정입니다. 당 물가대책 TF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온라인 도매시장 상황실을 찾아 히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인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면 나라 전체가 대통령 사유물이 되는 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임금체불과 재취업 방해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열받게 하지 마시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십시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14개월 단기 사병임에도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걸 지적했습니다. 영창 의혹 해소를 위해 병적 기록 공개가 필요한데도 안 후보자가 끝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보훈 관련 경력과 전문성이 없는 후보자라고 꼬집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네, 슈픽 서은한 개검 기자와 함께 오늘 뜨거웠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포함해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문회 이슈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시작전권을 현 정부 내에 전환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대통령실이 곧바로 이것은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 5선 의원이자 줄곧 국방위에서 활동을 해왔던 안규백 후보자 어제 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음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만 이 정자권 전환을 놓고 한 발언이 큰 이슈가 좀 됐습니다. 이 안규백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에서 이 전자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내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면서 이 전자권을 전환해도 한미연합 방위 체계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 발언이 있고 난 뒤 2시간 만에 곧바로 입장을 내고 후보자의 개인 의견이라며 이 전자권 환수 공약에 시한을 정한 것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이 대선 공약에 보면 이 전자권 환수를 추진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이 안 후보자의 발언은 현재 한국과 미국이 진행 중인 관세와 안보 패키지 협상 국면에서 이 특정 시기를 못 받고 진행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수습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측에서 이 전자권 전환을 협상 카드로 제안할 수 있다라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이를 적극 부인을 해왔었거든요. 그러자 안 후보자도 전자권 전환 추진 의지를 제가 밝힌 것이라면서 뒤늦게 진화에 나섰는데 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협상을 고려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 방송이나 기사들 포함해서 진보 매체나 진보 진영에서도 이진숙 후보자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그런 기류가 읽히고 있는데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 참 고심이 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이 전교조도 어제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충남지부 이 이진숙 후보자는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교육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라고 어제 요구를 했는데요. 이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한 거짓 해명까지 논란이 조금 더 커지면서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어제 논평을 내고 이 강 후보자의 갑질 의혹에 대한 답변은 그 자체로 강 후보자가 누렸던 위력의 양상을 보여준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권은 두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시민사회에서도 높아지고 있는 것에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민주당 의원 보좌진들의 분위기도 좋지가 않은데요. 이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라는 원칙론적인 태도를 밝혔지만 이재명 정부 초반 이 지금 좋은 분위기에 이런 인선으로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여권 내 다수론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들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주주의 권익을 더 강화한 그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한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이 국회 문턱을 넘은 이 상법 개정안의 후속 보완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개정안은 재계가 반대해서 지난 상법 개정 당시에 제외됐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또 권고적 주주 제한권 등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관련해서 공청회도 개최하는 등 이 추가 상법 개정안 처리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데요.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요, 이게 의무화될 경우에 소수 주주들의 목소리, 또 소수 주주들을 대변하는 이사회에 진입하는 멤버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동시에 이사회 안건들이 외부로 유치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게 이 재계에서 우려하는 지점입니다. 또 주주 제한권이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청구권처럼 이 경영권이 흔들릴 여지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도 재계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재계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이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추가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타임테이블을 잡고 있거든요.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원내대책회의 때 더는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주주, 소액주주의 이익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대신 재계 반발을 고려해서 이 상법상 이 배임죄 조항을 삭제해서 재계 형사 리스크를 줄여주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뭐 기업을 달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지점을 좀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어제 이 상법 일부 개정안 법률안과 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를 했죠. 이 현행 상법은요, 회사의 이사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를 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서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는 이 배임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사기관에서 항상 대기업 오너 일가를 수사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혐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이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형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해주자라는 게 주된 골자입니다. 이 주주 권리 강화와 투명성 제고라는 원래 취지는 유지하되 정당한 경영 판단이 과도한 형사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도록 재계가 원하는 지점에 조금 초점을 맞췄다라는 겁니다. 이 법안은 9월 정도에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이 정권 초 증시 상승세로 분위기가 좋은 지금 기업들을 달래가면서 상법 개정안에 밀어붙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라는 반응과 함께 악의적인 인수합병에 맞설 수 있는 차등 의견거리나 이 포이즌 필 등 이 경영권 보호 장치에 대한 논의도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앞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1호 법안으로 합의 처리가 됐었는데 더 세진 이 상법 개정안 처리 때에는 국민의힘과 재계가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에 여야가 도달할 수 있을지도 역시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시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사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고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정운영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가 첫 번째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정 후보는 내란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겠다고 밝혔고 박 후보는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 이기는 당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충청권 경선을 시작으로 5번의 권역별 경선을 거쳐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변호인들을 정부 인사로 임명한 것은 보훈 인사라고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의식해 대북송금 혐의 재판 등에서 변호인을 맡았던 12명을 정부 요직에 앉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이 대통령이 법률 관련직의 변호인들을 임명해 완전 범죄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주의는 대한민국의 힘이자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한국의 민주적 헌정주의 역사와 의미 토론회에 참석해 헌법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민주주의이고 나라를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이 국민들 마음속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7월 16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당심 공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정청래 후보. 명심을 자처하며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엔 당심을 겨냥한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두 후보 모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대의원과 권리당원 1인 1표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이 겹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재명 정부를 국민 주권 정부로 더불어민주당을 당원 주권 정당으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강화하는 정치 개혁, 당원의 권리를 확대하는 정당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드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헌법적 보장에 의해서 1인 1표인데 아직도 더불어민주당은 권리당원 1표, 대의원 15표, 20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진정한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정 후보는 비례대표까지 권리당원이 투표로 뽑도록 하겠다면서 당원의 권한을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또 일명 당원 콘서트를 열어서 우수당원을 시상하는 등 당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거란 계획도 내놨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민주당에서 지도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전략공천 당원 추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치 신인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사람은 친명을 강조하는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 내에선 명심 경쟁으로 비춰질까 선을 그으면서도 전대 흥행을 예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두 분 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능력을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도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분 다 능력이 있어서 저는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뒷받침하실 걸 보고 언론에서 보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런 경쟁은 없고요. 네, 오늘 첫 TV 토론회도 열렸었죠.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5번의 합동 연설회와 남은 2번의 TV 토론회를 거쳐서 당대표 선출 종착지에 이르게 될 텐데요. 당심의 향방은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물밑 경쟁만입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당권 도전 상황도 살펴볼까요? 6.3 조기 대선이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당대회가 9월은 안 넘어갈 거라고 말하시는데 왜 확정을 못하고 있는지나. 아직 확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9월로 넘어가지 않고 8월에는 전당대회가 끝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출마와 관련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당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혁신한 논란을 겨냥한 듯 이해관계를 따지려는 현재 당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장동혁 의원은 최근 당 혁신위원회의 사과와 쇄신 요구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당내 강성 보수 지지층과 결을 같이 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을 말하면서 어떻게 혁신할 때인지, 무엇이 먼저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고 그 발을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당은
그 방향을 보고 함께 가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집단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동안 동지애를 발휘하면서 제대로 싸워왔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의원들끼리의 동지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당의 주인은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당원들이 바라는 것이 인적 쇄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인적 쇄신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이 맞다. 이런 가운데 당권 도전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전 대표는 당 지도부를 향해서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 당 안팎에선 지금은 무엇보다 위기감을 직시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당대 자체가 혁신 전당대가 돼야 됩니다. 지지율이 부귀하고 있고 누구나 상당히 확고한 지지층이라고 했던 TK에서까지도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네. 지지율이.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전당대회 대표로 누가 출마한 것인지도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은 왜 오늘날 지난 10년 동안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됐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선 패배 책임론과 인적 쇄신 방향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 예비 당권주자들의 물밑 경쟁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의 최대 결전장으로 꼽히는 곳이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장소인데요.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과 또 자녀 유학 의혹 등에 대해서 사과와 소명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기조는 좀 정면 돌파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읽혔었는데 국민의힘은 자진 사퇴, 민주당은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여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변수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래도 가장 좀 쟁점 사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조혜진 의원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그 해명을 했지만은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쉽게 납득이 갔을지 의문이고, 네.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육계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더 납득이 어려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 조기 유학에 대해서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하는 것도 네. 단순히 이게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이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 교육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교육을 시키라는 거거든요. 예외적으로 부모가 외국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자녀가 혼자 떨어져 있다, 10대 자녀가 혼자 떨어져 있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외적으로 데려가서 이게 현지 의무 교육이 아니고 가능한데. 현지 교육을 시켜도 되지만. 네. 그 이외에는 안 된다는 취지인데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고 그게 위법이란 것도 몰랐지만은 그 법의 취지도 잘 모르고 지금도 해명할 때 보면은 그 취지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고 논문 부분에 대해서는 막 길게 이렇게 막 설명을 하셨는데 그거를 16개 연구윤리 위반이고 제자들의 논문을 빼앗아갔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판정한 분들이 외부의 그냥 아마추어들이 아니고 네. 동료 교수 학자들이고 이런 논문 검증을 전문적으로 하는 교수와 단체가 연합해서 검증을 했고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검증하고 이거는 표절이다, 취소돼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지금 숙명여대에서는 석사학위 논문 취소했고 국민대에서는 박사학위 논문 취소가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잘못된 표절이 아닌데 표절이라고 연구윤리 위반이 아닌데 위반이라고 했다면은 김건희 여사만 억울한 사람 되는 거죠.
그런 점하고 그다음에 제자들하고 공동으로 만든 논문을 내가 사실상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제 스승으로서도 네. 만약에 그런 것 같으면 제자에게 그걸 그 졸업 논문으로 제출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독자적인 별도의 그 아젠다를 줘가지고 하게 만들고 옆에서 도와주는 게 맞고. 네. 그렇지 않고 진짜 이거는 제자가 자기 이름에 걸고 그 석사학위 받을 만하다 하면 우리 후보자가 이게 내 거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 네. 점에서 스승으로서의 이 그 도의도 좀 납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남대 연구윤리위원회 이제 총장을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논문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이제 당시 논문 이제 97편에 대해서 문제 없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총장이 이제 취임이 됐었던 상황인데 이진숙 후보자가 오늘 이제 청문회장에서 카피킬러 같은 시스템으로 기계적으로 이거를 논문 표절이다 아니다. 학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증하는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밝혔고, 그리고 이제 교육부 장관 그 직을 잘 할 수 있다. 정면 돌파 입장을 굉장히 강경하게 비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 카피킬러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 쓰는 정상적인 방법, 정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건 일반적으로 이제 그 밖에서 외부에서 그냥 이 얼마큼 똑같은 걸 그 중복돼 있느냐 유사하냐 이걸 갖고 검증하는 건데 그걸 갖고 정밀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연구의 어떤 그 가정, 목적, 그다음에 방법론, 그래서 도출된 결과 네. 이런 것이 새로운 그러니까 가치 창출이 있었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게 없고 기존의 걸 그대로 그 반복했다면 그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예를 들면 카피율과 관계없이 그 가정이 똑같고 결론이 똑같다면 그건 그 자체야말로 카피인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꼭 그 동일한 것만 하지 않는데 그러나 카피킬러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최근에 그 우리가 보통 판단할 때 2단락 정도가 인용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으로부터 2단락을 그대로 차용할 경우에는 그건 표절이라고 부분 표절로 인정을 합니다. 네. 그게 얼마나 많으냐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진숙 후보자의 논문을 제가 직접 카피 여부를 검증해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표절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본인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더 나가서 이제 오늘 보면 일단 자녀와 관련된 초중등 교육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법의 위반인지를 인지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잘못했고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 네. 두 번째 표절 문제하고 제자 논문 가로채 이게 한 몸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고 또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 이 얘기인데 새로운 이제 이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 논문의 주 저자다. 사실상 수주도 본인이 그렇습니다. 했고. 이렇게 네. 국가로부터 이 프로젝트도 수주했고 이 논문의 기획 아까 얘기했던 가정, 방법론, 결론까지 이거 사실 다 자기가 했다고 주장한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는 그 당사자인 또 다른 당사자인 제자가 그렇지 않다 이건 내 거다라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은 그 확인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두 당사자 간에 왜냐하면 공동 연구일 경우에 네. 진짜 이 논문의 핵심적인 그러니까 그 오리지널리티 저작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는 두 사람만이 아는 문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인사청문회장에서 이진숙 후보자는 이 논문 표절과 가로채기 문제는 정면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인사청문이 이제 사흘째인데 지금까지 이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된 거는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낙마에 총력을 집중하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기로 당론을 이제 좀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여당의 이제 고심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인사청문 전국의 전체적인 분위기 어제 이제 뭐 최근에 강선우 장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도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현재까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당초에 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 쪽에서 애석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좀 기류가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인사청문회 했을 때 제 기본 입장은 개인적인 입장은
부적격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냥 부적격 의견을 넣어서라도 하여튼 청문 보고서를 만드는 게 옳다고 생각이 늘 그런 입장이었는데 네. 우리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보고서 채택 자체를 못 해준다라고 그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제 기본적인 제 생각하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민심이 상당히 좀 사나워졌다라는 걸 이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역풍받을 텐데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금 민주당 또 대통령실에서 국무위원 후보들을 갖다가 지명해놓고 청문회 그 낙마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대로 간다. 100% 다 임명한다라고 이렇게 호기를 부렸던 것이 좀 그 오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정부 여당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지금 정부는 그 인수위 과정이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제일 중요한 인사에 있어서도 사전 준비나 검토, 검증이 부족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더더욱 겸허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좀 졸속으로 겸정한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대응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잡았어야 돼, 기조를 잡았어야 되는데 네. 뭐 자신 있다, 100%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나갔던 것이 일단 그 의원들이 청문회에 임하는 자세도 문제를 야기시켰고 후보자들도 또 웬만해서는 이렇게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정인 참고인도 동의 안 해주고 그냥 버티면 된다는 그런 마인드로 청문회에 임하게 한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겠는가. 네. 그래서 문제된 장관 후보자들은 그 검증 사실도 문제지만은 청문회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또는 그 낮은 자세로 이렇게 사과하거나 하는 태도에서도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심을 자극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앞으로 그 금요일까지도 청문회 남았는데 정부 여당이 기조를 좀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 여당은 결정적인 흠결은 없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여당 입장은 어떤 건가요? 일단은 그 기본적인 입장이란 건 늘 그렇죠. 국민의 그 청문회 결과를 보고 네. 청문회에서 나타난 후보자의 소명, 그 다음에 또 어떤 그 부적절한 처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문회 이후에 국민 여론들이 어떻게 그 표출되는지 그걸 보고 예를 들면 이제 전체적인 인사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요. 개별 장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가 또 있을 거예요. 네. 두 가지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지금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다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일단은 인사청문회를 하면 채택하는 것이 기본이고요. 설사 채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부적절한 경우 마지막 의사표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채택을 해줘야 될 사람과 진짜 국민의 입장에서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안 해주겠다는 거는 네. 거꾸로 아마 국민에게는 너무 과도한 발목 잡기를 비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리어 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면 네. 해줄 사람은 해주고 정말 안 되는 사람 몇 명은 핀포인트를 안 해주는 게 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부각시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그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내에서 다 해주지 말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였던 유인촌 장관에 대해서는 큰 우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일부 부적격한 측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는 해주고 나머지 몇 명에 대해서는 부적격으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그 분리 처리했거든요. 저희 네.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해줄 사람 안 해줄 사람 예를 들면 오늘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논란도 없었는데 채택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고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라도 아마 보고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청문회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후속의 분위기도 같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어게인 행사에 참석한 걸 두고 당내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그리고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를 향해서 거취를 밝히라고 이제 입장을 요구를 했습니다. 제동을 좀 그동안 걸린 게 아니냐, 혁신 동력이 좀 삐걱거리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다시 동력이 이로 인해서 살아날지 아니면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혁신위가 좌초할 것인지 좀 어떤 분위기로 읽고 계십니까? 우선은 이런 논란이 빚어진 직접적인 계기는 그 어제 있었던 윤어게인 행사가 대대적으로 치러지면서 네. 이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매우 부적절했죠. 거기 나와서 사실은 뭐 일부 강사 연사들은 윤 대통령을 다시 옹호하고 죄가 없다, 뭐 비상계엄이 정당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했고 거기에 상당수 많은 그 강성 지지층들이 모여서 호응하고 이러는 거였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그 어떤 이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또 네. 그 자리를 그 행사를 주도한 게 이제 윤상현 의원, 장동혁 의원,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도 거기에 이제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윤희숙 그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적쇄신 대상이다 해서 3명의 거취를 물었고 거기에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같이 책임을 물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참석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이 탄핵, 뭐 윤희숙 의원이 제가 보기엔 너무 거칠게 사실 저런 걸 조율 없이 하면서 혁신의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당내 이제 파열음만 나온다 이런 얘기도 왔지만 저런 논란을 자초하고 도리어 국민 눈높이에 전혀 반대로 역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당내 지금 주류 그다음에 지도부가 이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보이는 것 아니냐. 정말 국민의힘을 혁신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다시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정말 의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이제 지금 뭐 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윤 어게인 행사 거기에 이제 당 지도부까지 이제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가요? 윤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죠. 물론 네. 그 한미 동맹도 다시 강화시키고 한일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원전 산업도 다시 살려내고 또 방산 산업도 크게 또 부흥시키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한 거에 비하면은 치명적인 잘못을 많이 저질렀잖아요. 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당원과 국민들이 뽑은 당대표를 쫓아내고 마음에 안 든다고 당대표 전당대회에 나온 사람을 그냥 연판장 돌려가지고 주저앉히고 또 총선 와중에 비대위원장하고 싸워가지고 총선을 참패로 그냥 만들어버리고 네. 그러다가 이 뜬금없이 또 계엄을 해가지고 탄핵당하고 가만 놔뒀으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은 감옥에 2년 사이에 감옥에 가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대선을 조기에 땡겨가지고 해가지고 대통령 되게 만들고 감옥은 본인이 정작 앉아 있고 이거는 당과 보수 우리나라에 끼친 이 해악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또 우리 당의 1호 당원들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평가해 줘야 될 요소보다는 청산해야 될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윤어게인이라는 단체는 보면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그게 평가하고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보다는 청산해야 될 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는 우리 당원들과 또 지지자들 또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반대쪽으로 가는 그 행사를 국회에다 유치를 하고 열고 거기에 당 지도부가 가가지고 또 축하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지도부는 그냥 의례적인 동료 의원 행사니까 가서 축하해줬을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지 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또 떨어뜨릴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은 이건 지도부 자격이 없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희숙 우리 혁신위하고 당 지도부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혁신위는 혁신 이야기하고 당은 계속 거부하고 바라보는 국민들은 결과적으로 이 당이 혁신할 의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실망하고 더 지지를 더 철회하고 지지자들도 떠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거 지금 뭐 혁신위도 그렇고 당 지도부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좀 뭔가 좀
좀 새로운 걸 좀 국민들 앞에, 당원들 앞에 좀 보여주지 않으면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혁신위를 이제 출범시킨 거는 당 지도부 아닙니까? 예. 근데 혁신위를 출범시키고 나서 혁신위와 당 지도부가 좀 따로 또같이 가는 듯한 이런 뭐 좀 모습들이 굉장히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양쪽 다 정당과 정치 또 혁신 프로세스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결과인 것 같아요. 네. 혁신위원장은 혁신이 맡아달라고 그랬을 때 나한테 정권 줄 거냐고 당연히 물어봐야 되고 정권을 못 주면 그럼 어느 선까지 혁신안을 받아줄 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그 의미가 있다고 하면 혁신위원장을 받고 그 정도도 못 받은 것 같으면 난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당대표도 마찬가지로 혁신위원장 앉힐 때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의 큰 방향은 뭐냐 들어보고 그대로 그냥 정권을 맡겨도 될 것 같다면 정권 주고 아니고 일부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다 하면은 서로 협의해서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네. 그렇게 그리고 혁신 과정에서도 서로 계속 협의해서 결국은 당 지도부가 그걸 받아들이고 당 지도 비대위에서 의결하고 원내총회에서 의결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까지 해야 될 그게 실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네. 권한이 이제 조율되지 않고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그냥 뭐 덥석 그냥 위원장만 받고 덥석 위원장 임명만 하고 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민주당 상황을 좀 보면 정청래 박찬대 당대표 후보 간의 첫 번째 TV 토론이 오늘 있었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개혁의 속도전, 박찬대 후보는 원팀의 안정론을 이제 부각하고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제 당원들의 고심도 점점 커질 것 같습니다. 뭐 누가 돼도 다 좋다 뭐 이런 입장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원래 이제 당심은 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제 의원 쪽으로는 박찬대 의원이 좀 좀 강하게 그립을 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현재 기류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아직은 이거 제가 객관적으로 최근에 나타난 몇몇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정청래 의원이 여전히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직까지는 정청래 의원이 일부 앞서고 있고 다만 이제 박찬대 의원 쪽에서 뒷심을 발휘해서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적으로 8월 2일 마지막 현장에서 표를 열어봐야 이게 최종적으로 확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 두 사람이 개혁 속도 원팀 안정론인데 저는 뭐 둘 다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원팀 안정이 돼야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그 개혁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원팀 안정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그 당원들이 그동안 그분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과거에 어떻게 그 당에서 역할을 했고 앞으로 또 이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다만 좀 네거티브는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제 두 후보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저도 이 두 분하고 다 가까워서 두 분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는데 일부 이제 그 지지층에서 또는 특히 그 유튜버들 쪽에서 각각의 지지하는 후보들을 위해서 너무 강하게 하는데 그건 결코 당의 단합이나 정말 박찬대 의원이 얘기하는 원팀 안정에도 도움이 안 되고 이렇게 분열이 되면 나중에 누가 이겨들어도 그 안정되게 개혁의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측면에서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해당 행위하고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어떤 후보가 되는 게 우리 뭐 당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후보가 있습니까? 그런 입장이 있나요? 없을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다. 예. 누가 돼도 두 분 다 국민의힘을 인정하지 않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자기들이 되면은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고 다르게 말하면 107명 의원직을 그냥 다 날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돼도 우리 당으로서는 최악이고 두 분의 경쟁은 지금 최악의 경쟁 누가 최악일까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은 최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리 당 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지금 금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말로 뱉어놓으면은 그게 또 굴러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것도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말은 나중에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표만 생각하고 상대당 적어도 이번 대선 기준으로 보면은 41% 국민을 이미 표를 준 그 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해산시키겠다고 법안까지 내고 공약하고 이런 경쟁은 정말 우리 당으로서는 뭐 전혀 기대 안 되고 누가 돼도 최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이제 그 당원들의 여론, 뭐 의원들의 여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뭐 약간 비껴나가지고 일반 국민들 이렇게
이 관찰자들의 이 그 관심사라고 그럴까? 재미있는 포인트는 네. 의심이냐 명심이냐. 명심과 의심. 어심? 그러니까 알려져 있기로는 정청래 후보는 김어준 씨가 이렇게 김어준 씨의 마음은 정청래에 있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은 박찬대가 있는데 네. 당연히 명심이 가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그 순리가 맞은데 만약에 지금 여론조사도 거꾸로 돼가고 있고 만약에 의심에 돼 있는 후보가 된다면은 이 대한민국 지금 우리 정부 체제는 거의 그 이슬람 신정 체제가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대통령이 있어도 그 위에 호메이니가 있잖아요. 네. 안 그래도 김어준, 김호메이니라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게 진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대로 결과가 나오면은 그 뒤에 이 체제가 어떻게 될까? 그게 오히려 또 흥미진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대통령의 마음은 어디에도 있지 않고요. 네. 대통령의 마음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좋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명심, 어심 따로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뭐 길지 않게 좀 짧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건데 내란 특검의 조사를 이제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3차 강제 구인도 만약에 이제 불발이 되면 조사 없이 기소하겠다 이런 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이 이런 그 강대강 대치 뭐 좀 두 분의 좀 뭐 관전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두 분의 평을 마지막으로 좀 짧게 들어볼게요.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매우 잘못된,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권 의식과 소위 법기술자의 그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인치를 거부할 수 없는데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권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구속적부심이라는 걸 또 다른 법기술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이걸 보면 저는 그래도 조은석 특검이 이게 구속적부심 판정이 나면 합당하다고만 판정이 난다면 그 강제구인을 할 것 같아요. 강제구인은 피할 수 없을 거고, 근데 강제구인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른 그 관련자들, 여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 검찰은 기소를 하게 될 거고, 결국은 재판 과정에서 다시 한번 공판 중심주의에 따라 진위 여부를 따질 가능성이 높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모양 자체는 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볼성 사나운 양쪽 다 그런 모양인데 이렇게 양측에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면은 결국 손해 보는 거는 특검일 것 같아요. 아, 특검이. 예,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자포자기 심정 같고, 뭐 거의 이제 기대를 안 하는 것 같고 수사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응할 생각도 전혀 없고 응해봐야 실익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재판에서 판사 앞에서 다투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잃을 게 없는 입장이어서 그런 것 같고, 근데 검찰은 잃을 게 많거든요.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그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려면은 그 유죄 증거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진술을 어떻게든지 간에 끄집어내야 되고, 최대한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공소유지를 잘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특검이 개인적으로 뭐 윤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시작부터 약간 좀 키싸움, 뭐 힘겨루기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고 두 분의 사이가 개인적으로 썩 안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런 빌미를 안 주고 진술 대면 조사를 하게 만들고 처음엔 수사했잖아요. 대면 조사하게 하고 진술을 끄집어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특검이 잃을 게 많아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정치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